안녕하세요. 일단 되게 후덥지근한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왜 취약한가라는 큰 주제로 해가지고 4차례에 걸쳐서 지금 저희들이 강의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대훈 선생님, 피스모어의 이대훈 선생님께서 지정학적이라기보다는 아무튼 한반도에 있는 어떤 특수한 위치로 인해 가지고 왜 이렇게 한국의 민주주의에 굉장히 좀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종교 지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요인들도 예를 들면은 종교라는 것이 한편에서 볼 때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탈리아나 이쪽에서는 기민당이나 이런 쪽에서 확실히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에서는 특히 기독교, 그리스도교 자체가 악영향을 끼친 건 맞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 낯선 개념이 나오긴 한데 시민종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풀이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시민종교라는 개념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랑 실제로 사용되는 것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간극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민종교라고 할 때는 조금 오용된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이거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한국 종교적인 그 요소가 어떻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개판지게 만드는지 그걸 설명을 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하실 겁니다. 여기 되게 독특한 분이셔요. 최경호 선생님이 부동산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이 왜 민주주의하고 부동산이 무슨 상관관계지? 라고 하겠지만은, 저분께서는 저분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독특한 소선구제가 있잖아요. 이 소선구제에서 우리의 투표행위 자체가, 부동산 자체가 우리의 투표행위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최경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관호 교수님께서 일단 정치적인 그 자체,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자체의 취약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상황상 교수님 시민종교의 전통,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종교적 갈등 다루기라는 주제로 해서 오늘 저희들 잠시 나누어 갖도록 하시겠고, 우리 교수님 잠깐 설명드리면 종교사회학자, 신학자가 아닙니다. 종교사회학자고,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지금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와주셔서 들리시나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서강대 종교학과의 서명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제로 발표를 좀 의뢰를 받았을 때 약간 조금 다른 식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파워포인트를 따로 안 만들어 왔고요. 그냥 제가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좀 캐주얼한 그 세팅에서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안 되는데, 제가 약간 그걸 수업한 것처럼, 대학원 세미나 하는 것처럼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사실은 다루는 내용이 또 주연자님이 여쭤보니까 약간 조금 난이도가 조금 낮을 수 있다. 그래서 수업 마치 여러분들도 수업에 참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중간에 언제든지 손을 들고 그 부분 좀 다시 분명하게 설명을 다시 해달라, 이런 걸 언제든지 이렇게 끊고 들어오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하면 다음에 또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조금 편하게 얘기할 테고 여러분들도 조금 편하게 언제든지 좀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이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합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한국의 민주주의는 취약한가? 이 시리즈 제목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주최 측에서 이제 고민을 한 거니까, 원래 그거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요. 솔직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특히 선거에 의한 어떤 정당, 권력, 대통령이 누가 되고 국회의원이 누가 되고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사실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가 아닌가. 이게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제일 개판, 정치가 제일 개판이야, 정치인이다 하면
다 선진국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 사실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그래도 꽤 피 흘리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투표에 의해서 사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그런 것이 비교적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도 이쪽이 뭐 한쪽이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라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제도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는 그래도 그나마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 그리고 늘상 쿠데타로 뭐 정권이 바뀌는 그런 나라들이 여기저기 오늘날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제도적인 어떤 민주주의는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취약한가, 왜 취약한가라는 질문을 그러면 완전히 쓸데없는 질문인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선거 결과에 대한 이게 승복이냐 불복이냐 그런 논쟁은 지금 매년 뭐 지난 몇십 년 걸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광화문 나가 보면 지난 총선에 있어서 뭐 반대한다 이런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좀 21세기 들어와서 한국 사회 정치에 되게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번지는 얘기지만 대통령 탄핵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04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의결이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지만, 그리고 2016년, 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뭐 탄핵을 한다, 현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 만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이 사람이 몇 % 이상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는데 끊임없이 이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에 대한 의심을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되게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특히나 국정원이나 정보기관이 뭐 선거 개입을 했니 안 했니, 소위 말해 댓글 부대를 동원했니 안 했니 이런 거는 오늘도 뭐 이준석 의원인가 뭔가 뭐 자기도 대표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뭐 얘기가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오늘도 계속 소위 말해 불공정 선거 개입, 뭐 정치 개입 이런 얘기, 그런 공작 정치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전자개표 방식의 조작 가능성과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해 MB 시절, 박근혜 시절에 낙검수 쪽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질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보수 쪽에서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한국적인 현상도 아니라 전자개표 방식을 도입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해킹이 가능하고 정부, 소위 말해 여당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서 선거제도를 조작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다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신빙성을 신뢰를 잘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수개표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된 그런 이유가 뭔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시리즈의 제목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왜 취약한가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한국인 종특인가? 종특이라는 말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종교적인 특수성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얘기 들어야 될 것은 신냉전의 도래죠. 신냉전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혹시 아시는 뭐 정치학이나 외교학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소위 말해 한반도는 한 번 냉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휴전 상태는 계속 되고 있고 저쪽은 뭐 종전 다 이렇지만은 동아시아에서는 냉전은 끝난 적이 없는데 어쨌건 간에 동유럽과 구소비에트가 무너지고 나서 서방 세계에서 소위 말해 이제 역사의 종언이라는 걸 얘기하죠. 역사의 종언이라는 말은 소위 말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결국 공산주의에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선언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 뭐 이런 사람들이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명의 충돌, 세밀 하틱턴 같은 사람들은
문명의 충돌을 얘기했죠. 이제 더 이상 냉전 갈등은 사라지고 대신에 뭐 이슬람과 서방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충돌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90년대에 이런 식의 예언을 했다가 9.11이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됐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 서방 대 이슬람권에 대한 그 갈등이 벌어졌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10년대 들어서도 여기저기 뭐 찰리 압도 사건이나 뭐 벨기에, 뭐 유럽과 뭐 아이시스와 북아프리카, 중동, 유럽권을 거치면서 이 전 갈등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신냉전과 문명의 충돌로 인한 종교 기반 극우 민족주의의 귀환 같은 것, 중국의 굴기, 러시아의 부흥, 이런 것도 다 오늘날 세계 정치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의 등장과 레가시 미디어의 위기,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 페이크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텐션 이코노미라고 해서 그게 요새는 주목 경제나 관심 경제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좋아요, 댓글 눌러주세요. 그리고 SNS에 팔로우 해주세요. 이런 것이,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오피니언 리더들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뿜어내는 그 담론들이 공론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는 사실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페이크 뉴스들이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자기 입맛에 맞는 채널만 구독해서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그래서 소위 말해 에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반사돼서 메아리로 돌아오는 것만 내가 듣고 그것도 내 신념을 강화하고 하면서 각자 챔버 같은데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소위 말해 정치적 부족주의 현상이 강화된다. 상대방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만 골라서 듣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이쪽 얘기는 철저하게 막 믿고 신봉하고 반대쪽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레가시 미디어의 위기, 인터넷의 등장, SNS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리제이션과 그것에 뒤따르는 불만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요즘에 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소위 말해 90년대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세계화, 김영삼 YS 정부 시절에 세계화를 했었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도래, 그 다음에 97년 IMF 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여러 가지 변화들 여러분들이 더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그게 또 그때는 다 세상은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많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백래시라고 할 만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의 다시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확 부흥하고, 지금 뭐 브렉시트 현상이나 그러니까 영국에서 EU를 탈퇴하는 거나 미국이 저렇게 내셔널리즘을 주장하면서 이제 공장들 해외에다 갖다 짓지 마라, 미국에다 절하라고 하면서 다시 미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겠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공장을 미국에다 세우자, 중국에다 보내지 말고 외국 거 수입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니 뭐 현대자동차니 이런 데들이 지금 다 살아남으려고 미국에다 공장 짓고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제이션은 전 세계의 노동과 자본 서비스의 분업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를 하나로 통합시키자면, 그러면 또 평화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 꿈들을 꿨었거든요, 신자유주의자들은. 근데 그것에 있어서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꿀을 빠는 직종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소위 말해 미국에 있는 노동자 그룹들은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빠져갔죠. 우리는 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그 공장을 다시 데리고 와라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퍼퓰리즘이 되고 뭐 트럼프 지지와 이런 곳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백래시들이 전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겨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지식과 권력 사이의 그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푸코라는 철학자가 지식과 권력이 같이 간다, 이건 함께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포퓰리즘의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냐면은 이제 전문가에 대해서 누구도 신뢰하는 게 없어요. 바꿔 말하면은 모두 다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채널, 유튜브 채널 파놓고 자기가 뭘 공부해서 이렇게 잘 전달하고 사람들한테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고 좋아요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그 분야에.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누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안 믿고 이 사람 말이 맞아,
더 어떻게 잘 얘기하고 잘 포장하고 소위 말하는 프로덕션을 영상이나 소리의 프로덕션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신뢰성을 더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어눌한 사람이 떠듬떠듬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지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졌죠. 지적 정치적 권위가 위기가 닥쳤고 전문가에 대한 불신이 왔고, 그러니까 엘리트는 가라, 이제 포퓰리즘, 사람들의 정서와 어떤 확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한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많이 보이는 현상이죠. 그래서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의 민주주의가 취약해 보인다는 진단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저런 데서 일어나는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현상이 여기서도 그러면 예외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보기에는 또 한국의 독특한 상황과 맥락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써놓은 거는 제가 이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는 담론이 있는데요. 이거는 문화하고 하는 그 대만의 청관싱이라는 학자가 얘기하는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통용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특히 여기서 더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중국, 대만, 일본, 대한민국, 북한, 일본 이런 데서 다 베트남 이쪽까지 해서 다 경험했던 것들의 어떤 공통적인 역사적 경험이 식민주의를 같이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냉전으로 인한 그 갈등, 피 흘리는 갈등을 또 가장 극심하게 겪었던 지역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냉전이라는 건 그게 왜 냉전이냐면요. 불과 총을 동반한 전쟁은 그게 뜨거운 열전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피 튀기는 전쟁이었다면 냉전은 총은 쏘지 않은데 이제 스파이 보내고 이렇게 이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외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피 튀기는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게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었죠. 하여튼 그거에 대한 어떤 동아시아적인 어떤 특수성, 그 상처로 인한 동아시아적인 특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탈제국주의에 대한 얘기를 청관싱이라는 사람이 아시아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에서도 얘기합니다. 이게 여기가 동아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 소비에트의 제국주의, 공산주의적 제국주의적 흐름과 미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이쪽에서 연결이 되는 그쪽 제국주의가 딱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지점이 이제 한국 전쟁이었고 베트남 전쟁이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부담을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갖고 있고 동아시아와 더불어서 이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압축적 근대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누가 이거 저는 설득력 있는 표현이라고 보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소위 말해 저개발 국가와 개발도상 국가와 그 다음에 선진국의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그 느낌이 가시나요? 제가 어르신들 예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보릿고개에 대한 기억을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게 언제요라고 하니까 박정희 시절 초입 때까지도 보릿고개에 대한 걱정이 서울 사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정도에서.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조금 저는 그때 놀라서 생각보다 훨씬 더 늦어서. 근데 그때만 해도 소위 말해 춘궁기 때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 부모님 세대부터 해서 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부터 그거를 안 하기 시작하고 먹고 살만한 근대화 이런 쪽으로 막 얘기를 하다가 요즘 시대에서는 당연히 계급적인 차별이나 지역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소위 말해 한국은 그게 BTS든 뭐든 상징되는 어떤 선진화의 OECD 2020 이런 데 들어가고, 사실 한국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다른 나라 지역의 다른 나라에 비하면 먹고 살만하고 좀 더 다른 식의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어느 세대는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축적 근대화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물질에 대한 감각, 빈곤에 대한 감각, 경제적 배분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다른
문화적인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생각이나 사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복지 시스템에 대한 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다른 세대들이 한 사회 속을 같이 살고 있는, 다른 나라는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긴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특별히 이게 좀, 그래서 소위 말해 이거는 저 세대 사회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대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비동시적인, 각각 다른 시대적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할 때 보통 이런 얘기를 사회 역사학자들, 정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정 연도를 기점으로 해서 국가 사회 체제가 구성된 어떤 경험을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948 체제, 제가 연도를 몇 개 얘기할게요. 유력한 후보들을 얘기하는데 1948 어떤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분단이 확定되고 대한민국의 정부가 들어서고 대한민국의 체제가 구성된 어떤 그 체제가 48 체제고, 또 한 가지 후보는 1961, 이거는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지만 1961이 있습니다. 1961은 뭐죠? 박정희 부태자 5.16, 1972 유신. 예. 그때도 왜냐하면 어떤 느낌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1980 5.18 예. 그다음에 1987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1997 체제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997이면 이제 IMF 체제와 신자유주의 도래와 정규직의 폐지, 모든 사람들의 비정규직화, 정년퇴직, 여러 가지 노동의 유연화, 모든 것 이런 게 다 포함되죠. 그래서 시기별 체제 부분은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게 입헌하고 개헌, 유신 같은 경우는 이제 개헌이니까. 그 다음에 정치적 격변, 1980이나 1961 이런 거. 그리고 경제적 위기는 이제 1997을 이렇게 될 수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때가 뭔가 분기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종교학, 사회학 기반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가치 체계가 생겨나거나 내지는 기존에 있던 가치가 완전히 역전되거나 변화되는, 그럴 때 한 체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있지만은 사실 이렇게 거기서 정말 한 체계가 형성됐다라고 하면 조금 아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1948 체제랑 1987 체제만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1997 체제는 그러니까 1997 체제나 또 다른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2010년대에 그게 여러 가지 그 후보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거기다가 체제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의 중요성은 담보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가치가 물질성을 확보한다는 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가치 체계가 딱 자리 잡혀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렇게 되면 그게 생각이, 아이디어가,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의 육체를 타고 물질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르크스적인 맥락에서. 그 다음에 더불어 시간적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뢰의 틀을 빌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의뢰의 틀을 빌리지 않으면 아이디어는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전체 구성원들이, 아니면 굉장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의뢰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애국가 제창하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운명을 모든 정치, 주요한 정치 국가 행사가 있을 때 다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머릿속에 다 세대별로 사실 다를 텐데요. 그런 걸 다 기억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 제 국기에 대한 맹세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제 나왔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계 앞에 말씀하세요. 거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네. 제일 되게 무모한 영광을 위하여.
네, 문광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어느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런데 2007년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바뀌었어요.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2007년 이후에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간 학생들은 그 이전에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 이런 식의 국가주의적인 게 문제라고 해서 바뀐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감각이 되게 다른 거예요. 어쨌건 간에. 그러나 국민의례의 틀은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임시정부에서부터 기원을 했다. 김구 이런 거기서부터 한 기록들이 1946년, 47년 해방 이후 돌아오자마자 이런 국민의례라고 했다라는 게 기록에 남아있긴 해요. 근데 정확히 어떤 순서인지 그때 모습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애국가도 역사가 바뀐 거 아시죠? 태극기의 역사도 바뀌었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식의 어느 시점부터 이 세팅이 그냥 돼서 모든 국가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것이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걸 문제 삼는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일본 개신교 측에서 그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는 기독교 쪽이니까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신사참배나 이런 것에 있어서 대안으로 이런 식으로 의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궁성요배하고 기미가요 제창하고 신사참배하는 것이 하나의 세트로 의례로 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해방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연구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설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간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일부를 빼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해요. 우상에 대한 숭배라고. 일부를 빼고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국민의례에 참석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아무 뭐 영혼 없이 할지 모르지만 참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력한 의례를 하나를 생각해 보자니까 민중의례예요. 민중의례는 혹시 어떤 집회나 이런 길거리 집회나 이런 걸 참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민주운동 열사에 대한 묵념을 한 다음에 누군가 아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지를 뜨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을 합니다. 이거는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광주 이후에 어떤 그 돌아가신 두 분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서 황석영 그 소설가가 그 광주 당시에 있는 예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82년에 무슨 연극 구세 형태를 빈 연극을 하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처음으로 이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유튜브 채널이나 홈페이지 가면 그 원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나 그런 게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고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이랑 그 다음에 민주운동 열사에 대한 묵념이 국가 쪽에서 참여하는 특히나 이제 민주당 쪽 그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 5.18 기념에 참석하냐 마냐, 제주 4.3 그 기념 참석하냐 마냐 이런 걸 갖고서 이제 또 현 정권은 가냐 마냐 참석하냐 마냐 거기서 뭐 또 뭐 이러고 있느냐 이거 같이 이거 하느냐 마냐 갖고서 의례에서 이게 사실 되게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것이 상당 부분 국가 의례로 포섭된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 의례나 이런 데에 있어서 그거를 법령을 보면 조금씩 개정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 의례의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 플러스 민주주의의 그 힘을 다한 그 열사들에 대한 묵념까지 국민 의례에 포함시킬 수 있게 법령을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이거 갖고 맨날 싸우죠. 보수 쪽이랑 지금 저기랑.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두 의례를 이제 생각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 두 체제 그게 하나는 체제로 말하면 4.8 체제와 87 체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의례로 얘기하면 국민의례와 민중의례 이 중심으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어떤 불안정성의
근저에 깔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48 체제와 87 체제, 87 체제는 사실 80년부터 시작된 연장선에서 80부터 87에 이르는 어떤 이런 생겨난 80, 87 체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둘 사이의 간극을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 충돌하는 지점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안정화시키는데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서론이었습니다. 30분이 다 지나갔는데 네, 혹시 여기까지 무슨 질문 같은 거 있으십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죠? 질문 하실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졸리진 않으신가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가죠. 언제든지 추가 조금 이제 지루한 얘기도 들어봅니다. 이런 문제, 한국의 민주주의 사회 위기, 이런 취약성에 대해서 이런 문제 의식이 있다면 이거를 여러 각도에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보시지 뭐 평화학적 관점에서 정치학적 관점에서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종교사회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 종교 담론 전통을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순간 제가 알기로도 여러분들이 이미 언론이나 여기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거를 접해봤을 거면 이제 오해가 있을 거라는 약간 편견을 저는 갖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제가 일단 설명을 들어볼게요. 그러면 시민 종교란 무엇인가? 영어로는 시빌 릴리전이고 뭐 프랑스어로도 시빌 릴리전과 비슷합니다. 똑같고 스펠링 똑같습니다. 근데 용어 자체는 그 장자크 루소라는 프랑스 그 사람인데 1762년에 사회계약론이라는 그 팜플렛을 작성해요. 근데 이게 제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만 1762년이면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 27, 89 그러면 빼기를 해보면 약 27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한 세대라고 하면 실제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나 여러 가지 저작들은 프랑스 대혁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건 간에 사회계약론에서 처음 이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시민 종교라는 장을 따로 써서 거기서 이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크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세 가지 종교로 구분을 해요. 근데 그게 하나가 사제 종교고, 사제의 종교,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의 종교, 그리고 세 번째가 시민의 종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프랑스 18세기 프랑스 사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의미를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제 종교가 뭐냐면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프랑스 카톨릭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혁명 이전에 보통 여러분들 프랑스의 절대 왕정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앙뚜아네트 왕비가 사람들이 빵이 없어서 고기를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렇게 소위 말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뭐 달타냐는 뭐 이런 삼총사 이런 데 봤을 때 왕정이랑 거의 뭐 카톨릭 교회랑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도 종교로서의 제도 종교를 이제 다시 말해 사제 종교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루소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정치학의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큰 어떤 한계를 갖고 있다. 왜? 인민인데, 그러니까 프랑스 인민이자 동시에 교회의 신도면은 충성심이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거는 이제 카톨릭 전통에서는 늘 경험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데 이제 당신이 뭐 대한민국 시민이야? 내지는 뭐 미국의 시민이야? 그런데 교황이 너한테 이렇게 한다면 어쩔 거야? 뭐 이런 식의 질문. 그거는 요즘 교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브라질이랑 이탈리아랑 축구랑 어디를 편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갈라진다는 거죠. 충성심이라는 게. 근데 이런 게
그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그 걸리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18세기는 더 그랬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정치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제 종교가 갖고 있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말하는 문제였고, 그다음에 인간의 종교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이제 이신론적 종교입니다. 이신론적 종교라는 것이 뭐냐면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유럽 크리스텐덤의 어떤 기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면적으로 그리스도교적인 신에 대한 숭배, 그 월십이라는 것은 인정. 근데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자제. 내면적으로 신에 대한 어떤 막연한 존중심, 사랑 이런 걸 갖고 있고, 플러스 이제 그 신약 성서에 얘기된,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 그 히브리 성서에서 나와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신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요 두 가지만 딱 기본 뼈대로 남기고 나머지 의례나 상징 같은 외형적 요소는 싹 제거해 버린 것을 이신론적 그 종교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간의 종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루소가 당시 이런 식의 전통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판 중에 하나는 특히나 기독교에 대해서 갖는 비판인데, 기독교적인 그리고 이신론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잘 살고 너무 수능적이고 그 다음에 천국까지 생각만 하고 현실 정치에는 아무 관심 없다. 이런 것은 정치학적 입장에서도 되게 곤란하다라고 하는 게 루소가 갖고 있던 비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제3의 대안으로 제안한 게 시민종교였어요. 시민종교는 뭐냐면, 이게 설명하기가 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시민종교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제가 좀 이따 더 소개할 다른 학자들은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데, 일단 루소에게 있어서 시민종교는 뭐냐면 일종의 국가 공인인증 종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도장을 확 찍어주는 종교. 국가가 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어떤 신학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의례나 이런 것을 국가가 규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신을 섬기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이거는 일종의 새로운 사이비 종교를 창시한 것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시니컬하게. 그래서 루소도 그 글을 직접 읽어보면 이것이 갖고 있는 허구성을 인정을 해요. 이게 이 사람은 이제 트루 릴리전이라고 하는 진짜 참된 종교는 이제 만약에 자기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해된 그리스도교 전통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게 참된 종교인데, 참된 종교는 이 세상 돌아가는 정치나 이런 것에 관심 없고 저 앞으로 올 세상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허구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그거를 사실은 사람들을 한 군데로 모으고 서로 죽이지 않고 서로 잘 살게 하는 도덕 교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종교. 네, 그런 국가에 대한 어떤 충성심, 사회에 대한 동료 시민에 대한 동료 의식 이런 것들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종교를 인위적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루소식의 시민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도 종교, 그게 카톨릭교회든 뭐 개신교, 뭐 칼뱅파든 루터파든 이런 거는 다 없애버리냐? 그건 아닙니다. 제도 종교는 국가가 인정한 틀거리 내에서 각자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단 공적 영역으로 넘어와서 정치적 권력을 움켜쥔다던가 그러지 않는 조건 하에서 종교의 자유를 준다. 이게 오늘날 얘기하는 소위 말해 그 리버럴한 자유주의적인 형태에서의 국가와 교회 내지는 국가와 종교 간의 관계, 그거를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걸로 이제 시민 종교라는 어떤 장치를 이제 설정을 해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루소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교 전통은 다 내세지향적이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루소에게 있어서
이제 20세기 들어서 해방신학이나 가톨릭 사회교리 같은 것이 이제 생겨났다고 한다면 이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돌아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루소에게서는 그런 생각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종교에 기반해서 사회 참여를 하거나 정치 참여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없어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근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루소에게 있어서 어떤 그 씨름하고 있는 어떤 화두가 뭐냐면 18세기 프랑스 절대 왕권의 점점 위태위태해지고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30년 전쯤에 있는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러면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 사람의 이제 주된 문제 의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루소만이 아니라 여러 근대 정치 사상가들이 다 얘기했던 거긴 합니다. 뭐 들어보셨겠지만 16세기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는 그 군주론 같은 걸 써서 그 사람은 로마 공화정 모델을 이제 선호를 했고요. 그 다음에 17세기 영국의 홉스 같은 사상가는 오히려 그 사람도 이제 영국식으로 이해한 그 히브리 성서의 이제 히브리 체제, 이스라엘 체제,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적인 모델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루소는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 18세기 계속해서 근대 서구 사회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가 이제 계속 이 사람들이 씨름했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루소의 이제 시민종교 개념이 어떻게 보면 국가를 종교화하는 거, 우상화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의문이 좀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제가 나중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민종교 개념이 왠지 일본 시기의 어떤 신사참배나 신토를 섬기는 어떤 일본 천황을 이제 식격화하고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뭐 참배하고 이런 거를 떠올리게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것의 어떤 아류격인 박정희식 유신 통치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기 때문에 시민종교라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큰 것 같아요. 참고로 국기에 대한 맹세가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1972년 유신 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전국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만들어진 전통인데 어떻게 보면 유신 시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제 어렸을 때 기억에도 국기 하강식이나 이런 거 할 때 뺑 사이렌 울리면서 길거리 어디 가다 다 멈춰서고 국기 향해서 이렇게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느 시제부터는 없어지고 그 밑에 세대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보면 국가주의적인 어떤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건 시민종교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거부감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루소의 시민종교 개념을 이제 섣불리 이제 이건 국가의 우상화다라고 이렇게 기각하기 전에 어떤 그 근저에 깔린 문제 의식을 조금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랑스식의 소위 말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제의 종교, 정치와 종교를 결합시킨 사제의 종교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소위 말해 이제 구체제, 앙시앙레즘이라고 불리우는 그것과 더불어 수세에 몰리게 되죠. 그리고 한편 카톨릭 교회에 대한 공격을 주도했던 인간의 종교는 인간 이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긍정과 신뢰를 하면서 소위 말해 무신론적 세속주의를 추구합니다. 한편에는 사제의 종교가 있고 한편에는 인간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프랑스에는 아직 가볼 기회가 없었는데 프랑스 사회가 제일 세속화된 사회라고 하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보수적인 쪽에서는 카톨릭 그 전통에 되게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곳이 또 프랑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프랑스에서는 되게 큰 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랑스 대혁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로베스피에르라는 혁명가가 그 혁명이 성공되고 난 다음에 했던 되게 수수께끼 같은 행위? 어떻게 보면 직거비 중에 하나가 그 최고 존재에 대한 컬트를 만든 거였어요. 이게
꿀트 드 레트르 수프림이라는 그 프랑스어로 용어고 페스티벌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까 이게 결국은 저는 이 사람이 루소식의 시민 종교를 어떻게 보면 현실화시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종의 왜냐하면 로베스피에르 같은 경우는 앙시앙 레짐 구체적 프랑스 절대 왕정의 뒷받침이 됐던 사제 종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는데 동시에 시민 개개인의 도덕적 함양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무신론적 세속주의도 또 경계했습니다. 완전히 인간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런 계몽주의적인 생각에서도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려고 했던 게 조금은 지금 보면 우스꽝스러운데 인간 이성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신격을 상정해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페스티벌도 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 혁명은 피 튀기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가 금방 또 처형당하고 끌려내리고 처형당하면서 로베스피에르도 기요틴에 끌려가서 죽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참수되고 끝나면 실각하면서 시민종교도 빠른 속도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시민종교가 그렇게 인기 있는 담론 전통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와 종교의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그런 건 우리에게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고려했을 때 조금 건너뛸까요? 네. 그래서 원래는 뒤집갱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뒤집갱 얘기는 나중에 가면 얘기를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한번 쭉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루소 이후에 시민 종교 개념을 다시 이제 학문적 논의의 중심으로 끌고 온 사람이 미국의 종교 사회학자인 로버트 벨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1966년에 나에달루스라는 어떤 잡지에서 어떤 컨퍼런스를 주관했는데 거기서 Civil Religion in America, 미국에서의 시민 종교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고 이것을 나중에 글로 적어 싣고 그 다음에 갑자기 여러 논쟁이 이 글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이거예요. 미국 사회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설정할 것 같다. 근데 지금 첫 번째가 이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은 설립 초기부터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 근데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국의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성공회죠. 성공회는 지금은 이제 되게 진보적인 한국이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국교회를 상정하고 국교회를 아닌 쪽들은 탄압하고 그래서 영국의 역사에서는 퀘이커나 퓨리탄들은 굉장히 탄압 받은 역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탈출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교의 분리의 원칙이 미국 건국이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걸 헌법에도 박아놨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상하게 정교 분리를 하는 굉장히 강조하는 한편으로 두 번째로 미 헌법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해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사람들의 글들이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연설문에 보면 그러니까 GOD 개념이 빈번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 신학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 테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히브리 성서랑 신약 성서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미국 정치 연설문을 이해하는 그게 확 올라갑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 사실 되게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벨라가 던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GOD, 갓은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맨날 계속 정치인들이 미국 정치인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벨라의 시각에서 보면 이 미국에서 등장하는 GOD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정확히 유대기독교 전통의 갓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적으로 이게 단적인 예가
갓은 자주 등장하는데요. 크라이스트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 기독교가 뭔가 했을 때 유대교랑 기독교랑은 차이도 그렇지만 그리스도교 전통이라면 사실은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크라이스트를. 그런데 미국 정치인들은 갓은 사용할지언정 크라이스트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그리스도교랑도 살짝 거리가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 기독교 전통과 완전히 상관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리는 있대 완전히 상관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래서 벨라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대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굉장히 선택적으로 빌려다가 굉장히 추상적이면서 보편적인 개념으로서의 신 개념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걸 중심으로 어떻게 새로운 종교 전통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미국이라는 사회의 통합의 어떤 중심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벨라가 말하는 미국식의 시민 종교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오해하는 거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벨라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게 되게 신학적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갓은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남아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혹시 유니테리안 유니버설리스트 전통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보스턴에 자리 잡은 초창기 그 미국 그 건국의 그 건국 운동가들 같은 경우는 이신론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신론자들이 그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만 소위 말해 트랜센덴탈리스트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근데 이신론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유니테리안 유니버설리스트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가보면 규모는 많이 축소됐지만 유니버설리스트, 유니테리안 이렇게 다시 말하면 유니테리안이 왜 유니테리안이냐면요, 트리니티가 아니기 때문에 유니테리안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랑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 이게 자꾸 종교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걸 자꾸 한다. 예수는 물론 위대한, 이게 사실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거랑 비슷하지만 예수는 물론 위대한 예언자이긴 하나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성부가 우선이 돼야 된다 하면서 그게 유니테리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런 정서에 기반해서 미국의 헌법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그런 그쪽의 신화적 배경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 이단이죠.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보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고, 예, 그건 뭐 저는 관심 바뀝니다만 어쨌든 간에. 근데 이런 식의 시민 종교 개념을 얘기한 다음에 벨라는 국가 우상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거세게 비판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벨라 글을 읽어보면 그런 의혹의 소지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들을 한국 사람도 사실 비슷한데 미국 특별주의,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미국은 일종의 선민의식이기도 하고요. 미국은 신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표현들이 미국 사람, 미국 종교사를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만, 퓨리탄들이 이제 배 타고 건너올 때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존 윈트롭이라고 하는 그 초기 그 지도자 중에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City upon a Hill이라는 그 설교문이자 연설을 하는데, 이거는 그 마테오 복음의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이 짠맛을 주는 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너희 빛 같은 존재가 되라 하는데, 이렇게 높은 언덕 위에 이렇게 지어진 집 같은 경우는 빛을 사방팔방으로 뿌리면서 숨겨지지 않고, 그러니까 사방팔방에 빛 같은 존재가 되라는 거죠. 이제 미국의 운명을 이제 그런 빛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 근데 이런 게 잘못 가면은 사실은 굉장히 미국 자체를 우상화하거나, 그다음에 미국이 특별한 선민의식을 갖고서 세계의 이 빛을 이렇게 전달하러 가는 식으로 확장이 되면 그거는 제국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본인은 영국이랑 다르다라고 처음에 되게 그러다가 필리핀을 한때 점령해서 식민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Manifest Destiny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운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드디어 제국으로 넘어가냐 마냐 갖고서 이제 그거 논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지금 제국이죠. 그런데 그 어쨌건 간에 미국 역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목소리도 되게 강했다라는 그 얘기를 일단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번 넘어가면 엄밀히 말하면 벨라의 시민 종교 담론에서 강조하는 신 또는 초월적 권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국가를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국가가 신이라는 존재랑 등치되는 게 아니라요. 미국은 그 초월적인 어떤 추상화된 개념으로서의 신 밑에 있는 존재. 그래서 현재의 주권, 미국의 누가 정치 주권을 갖고 있든 간에 그게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항상 초월적인 존재의 기준에 비추어서 판단되고 비판되고 기각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벨라는. 그런 의미에서 벨라의 시민종교 개념이 국가를 우상화하는 건 아니에요. 국가 우상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런 식의 오독이 많아서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이것도 하나 추가할 게, 미국 벨라에게 있어서 시민 종교는 역사의 경험에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1966년도에 이 글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3년 전에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65년쯤 되면 이제 슬슬 미국도 이제 피 튀기는 시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위 말해 흑인 민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암살당하거나 린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 이제 베트남 전쟁을 참전하고 있으니까 그 반전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두들겨 맞고 체포당하고 이런 식의 한 것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한복판에서 그 벨라는 이제 시민종교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벨라는 이 글을 쓰면서 계속 상기시키는 건, 미국의 시민종교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어떤 기록들을 소환시키냐 하면, 미국 건국의 조상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영제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반발로 미국의 자주와 독립을 얘기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소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 링컨의 그 게티즈버그 연설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로 얘기하는데, 그게 남북전쟁 시절에 노예제에 대한 반대,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이 벨라식으로 얘기하는 신이라는 존재 앞에서 평등하게 보장이 받아야 되겠기에 이제 그런 기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자격주의, 반노예제, 인간에 대한 평등 이런 얘기를 이런 식의 대의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이 미국식 시민종교의 핵심 어떤 그 뼈대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60년대에 벨라는 이 글을 쓰면서 당시의 미국 사회가 씨름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 그게 반전운동, 인종차별 문제다, 이런 것들을 짚어보면서 이 시민종교 전통을, 미국의 시민종교 전통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착화된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될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분의 2 지점이 지났는데 좀 더 서둘러서 이제 좀 그럼 시야를 돌려서 이렇게 개념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제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 시민종교 개념에 대한 그렇다면 이 시민종교 전통이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로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오고 싶은 시선을 돌릴까 합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회부터 좀 바로잡고 싶은 게,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시민종교 개념은 주로 보수 개신교 기반의 태극기 집회라든가 애국 보수 운동 세력을 묘사할 때 이 시민종교 개념이 사용되더라고요. 찾아보면 제가 사실 이 주제를 고른 이유가 사실 이거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건 이제 시사인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이제 그 청관율 유명한 그 기자분께서 그 애국 보수 뭐 여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고 뒤늦갱 얘기, 벨라 얘기 막 하고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시민종교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이 개념을 유연하게 적용한다고 해도 그 박근혜 탄핵 정국에 그 사회 통합보다는 도리어 혼란과 분열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이게 다 좌파 세력들이 이제 뭐 우리의 사랑하는 대통령님을 지금 위협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좌파 내지는 여타 마이너리티 세력들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운동 세력에 그게 루소식의 의미에서건 벨라식의 의미에서건 시민종교라는 호칭을 붙이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왜 이런 언론 쪽에 계신 분들이나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이 종교라는 얘기를 제가 볼 때는 비이성적인 혹은 맹목적으로 어떤 주장이나 입장을 그렇게 집착할 때 그럴 때 뭔가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걸 갖다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클릭수가 늘어나는 것 같긴 해요. 모르겠어요. 약간 뭔가 뭐 특별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뭐 맹목적인 어떤 신념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종교적인 수준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런데 오히려 태극기 부대나 그런 데다가 시민종교라는 말을 붙이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촛불 집회 전통에 시민종교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촛불 집회 전통에서 소위 말하는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캔 뭐죠? Can people sing 뭐 이런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 촛불 집회에서도 계속 여러 번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노래가 계속해서 사실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기억을 계속 소환했던 그 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헌법 1조 노래 기억나시나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발전시킨 게 사실 촛불 집회 전통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플한 굉장히 단순한 문구의 반복이잖아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대한 어떤 선언이 사실은 어떤 자기가 대통령의 권한이나 어떤 정치인의 권으로서 개인의 이익이나 사익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스탑, 그만하라라고 하는 선언이잖아요. 왜냐하면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이런 전통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촛불 집회 전통이 시민종교 전통에 더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개념이 또 어떻게 더 분명해질 수 있냐면 시민종교 전통의 반대말이 뭐냐면 반시민적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반시민적 전통에 여러분들 반시민적 행위라면 어떤 거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탔는데 고성으로 노래를 부른다거나 네. 한국 사회는 특히나 사실 이런 게 민감한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마스크를 안 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침을 팍팍 튀기면서 공공장소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게 소위 말해 반시민적 교양 없는 태도잖아요. 그거에 반대로서 시민종교를 생각하시면 좀 더 이 벨라랑 루소가 얘기하는 거기에 좀 가까울 것 같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 시민종교를 국가를 우상화하는 종교, 그러니까 국가 종교 쪽으로 자꾸 이해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했던 그런 거를 조금 바로 잡아드리고 싶었고요. 조금 더 건너뛰어서 그런데 사실은 시민종교라는 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고 루소는 뭐 18세기 사용하고 있고 벨라는 1960년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시민종교의 제대로 된 의미지 그건 뭐 다르게 누가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기도 사실은 제가 뭐라고 무슨 권한으로 그런 게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신대 계신 강인철 선생 종교사회학자인데 강인철 선생은 시민종교 개념을 바탕으로 큰 저작을
두꺼운 책들을 그분은 모든 책이 다 두껍습니다. 500페이지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시민 종교의 탄생이라는 책을 내셨고 경합하는 시민 종교들이라는 책도 내셨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시민 종교 개념을 이제 현대 한국 사회 분석에 적용하면서 한국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시민 종교가 존재하고 있고 그 두 시민 종교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체제 논의랑도 사실은 좀 맥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반공 국가주의를 최우선 가치에 두는, 이분은 종교사회학에서 하는 용어는 종교 내에서도 사제의 역할을 하는 그 종교 지도자 그룹과 그다음에 예언자적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 그룹이 있다라고 종교사에서, 이건 베버나 브루디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쪽 얘기를 빌려와서 한국의 시민 종교에는 사제적 시민 종교와 예언자적 시민 종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제적 시민 종교는 쉽게 말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고 체제 유지적인 어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4.8 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공주의, 친미주의, 국가주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시민 종교가 하나 있는가 하면 70년대, 80년대 소위 말해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국가 중심적 독재 체제에 대항하면서 민주주의적 가치와 공화주의적 가치를 추구해온 예언자적 시민 종교 전통이 별도로 발달해왔고, 오늘날의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 두 시민 종교 전통이 서로 충돌하고 경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시민 종교 얘기를 하는 것도 학자 마음이니까 가능하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첫 번째 강인철 선생이 얘기하는 그 사제적 그 시민 종교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반공주의가 독자적인 이데올로기는 아니잖아요. 그 누구를 싫어해 라고 하는 건데 그럼 너는 뭔데?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그냥 빨갱이 때려잡자가 어떻게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경우가 저 사람이 싫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빨갱이 딱지를 씌워서 죽여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레드 컴플렉스, 그 프레임을 잡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냥이죠. 그 딱지만 붙으면 그냥 사냥개에 물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시민종교라고 붙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국가종교라고 불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반공주의적 국가종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벨라의 시민종교 개념에서는 기본적으로 흑인 민권운동이나 베트남 반전운동에 대한 어떤 그 맥락을 깔고 들어가서 시민종교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서 루소의 시민종교 개념을 봐도 루소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인민이 국가 내지는 사회와 일종의 계약, 더 이상 주종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황제랑 프랑스의 인민들 사이에서 죽으면 죽어, 말면 말어라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그걸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일정한 의무를 지되 일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계약을 맺고서 개인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사회계약서를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민종교는 거기에 하나의 장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국가의 절대적인 개인을 국가의 절대 희생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거는 루소 머리에는 없었습니다. 시민종교를 얘기할 때. 그래서 이 둘의 어디를 봐도 강인철 선생이 얘기하는 소위 말해 반공 국가주의적 종교에다가 시민종교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굳이 붙여야 된다면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시민종교, 그리고 그것이 그게 민중적인 어떤 문화에서 나오는 거든 민주의례에서 나오는 거든 민주화 운동에서 나오는 거든 사실 거기서도 여러 입장이 갈라질 수는 있지만 그쪽에서 나와서 어떤 합의를 이뤄내는 의례, 신령 이런 것이 사실은 오히려 더 시민종교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 가지 좀 건너뛰고요.
몇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시민종교운동을 어떻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제안을 한다면 일단 신정 정치로 가는 거는 뭐 루소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계속 그런 정당이 있잖아요. 계속 종교의 이름을 내걸고 정당을 만든 다음에 대체적으로 공약이 이제 신정 정치를 부활시킨다는 공약을 공보운동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번의 선거에서도 한국 시민들이 계속 그걸 걸러내고는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조금 주시해서 보고는 있어요.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하면 또 확 이렇게 튀어나와서 어느 순간 정권을 잡고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빠른 시간 내에 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비교적 사실은 종교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이 다른 사회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긴 하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1세기 들어서 특히나 이제 보수적인 개신교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거리 집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교 전통에 대한 되게 무례한 발언이나 행위를 서슴지 않아왔던 경우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루소식의 시민종교에서 보면 굉장히 이건 규제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되 그러나 다른 소위 말해 아주 어떻게 보면 시민적인 어떤 상식이긴 하지만 다른 민폐를 끼치지 않고 이웃에게 신뢰가 되지 않으면 존중하며 그러지 않는 선에서 이걸 해야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사실은 지켜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한국 사회에서는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이나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종교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라인에서는 그쪽에서 사실은 종교를 관리하고 상대해 왔는데 많은 경우 오늘날의 한국 정치에서는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 때 특히나 종교인들의 어떤 구애를 하고 그래서 뭐 한 정치인이 법당에 가서 법궤를 받고 또 어디 가서 세례를 받고 어디 가서 또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그런 거 이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게 기회주의자도 그렇게 치고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근데 그런 이유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생겨난 연결고리들이 때문에 어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약간 이익집단처럼 불려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그게 종교 단체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것에 게임의 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익집단처럼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당신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에게 표를 몰아줄게라는 식으로 표를 거래하는 거나 정치적 권력과 제도적 이익을 교환하는 것으로 되는 것에 있어서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그것을 견제하고 방지하는데 어떤 사실은 시민종교적 전통에서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빼고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벨라의 의견을 이어받아서 21세기 한국 사회 역시 끊임없이 세상은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 밀려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시민종교 전통이 어느 역사적 시점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개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80, 87 체제에서 내년 거슬러 올라간 70년대부터 생겨난 어떤 그런 민주화 운동의 흐름 속에서 그거를 이제 어떤 일종의 시민종교 전통에 서 있는 것으로 만약에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대적 과제들 여러 개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신냉전 상황도 그렇고 종교 간의 갈등도 그렇고 계층 간의 갈등도 그렇고 젠더 간의 갈등도 그렇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 기후위기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시민종교 전통을 좀 더 우리 시대에 맞게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개혁해 나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사실 제가 저는 항상 이제 국뽕이라는 표현 아시죠? 국가 그거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한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그렇고 경제력이나 정치력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소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게 많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도 소위 말해 이제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것이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소위 말해 본인들보다 좀 밑급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에 관광으로 가서 하는 여러 가지 작태들도 보면은 사실 소제국주의적인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자칫하면 이런 식의 그 한국 사회가 이제까지 축적해온 어떤 그 자랑스러움이나 어떤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그 프라이드 그것이 자칫하면 국뽕이랑 연결되면서 그것이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제국주의적인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벨라도 그걸 맨 마지막에 얘기하면 아메리칸 시빌 리전 미국식 시민 종교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세계가 시빌 리전 오브 더 월드 세계적인 시민 종교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살짝 합니다. 그게 사실은 유엔이 갖고 있던 원래 이상이었고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갖고 있던 원래 이상이었는데 지금 사실 유엔의 무슨 무용론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가지고 있는 이상, 20세기 초에 등장했던 그리고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인류가 이래도 최소한 이거는 보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그 기구와 그런 건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더라도 어떻게든 뭔가 그것에 대한 가치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고 한국 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는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일단 마치고 또 대화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에 이미 질문을 두 가지를 받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게 더 나은 건가요? 하나는 이제 번역의 문제인데 그게 이제 시민 종교가 조금 혼란스럽다. 시민교란 개념이. 그래서 사실은 이 번역에 대한 문제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번역할 때 공민 종교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어르신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민이라는 말 의미가 약간 부르주아지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서 사실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공화주의적인 전체의 어떤 하나의 일부분으로서의 개인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공민으로 번역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식의 논란이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귀담아 들어야 할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걸 선호하고 근데 많은 경우가 또 시민 종교를 쓰고 있어서 그냥 저는 다수의 의견을 따랐고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이나 다른 학자들 사이에서 이 용어를 시민 종교를 자꾸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좀 교정을 하고 싶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냥 시민 종교를 택했는데 만약에 글을 쓰거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주 처리나 이런 걸 해서 이런 어떤 번역에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는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이제 시민 개념 자체도 이제 어렵다,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한국의 정치 사회학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되게 머리가 빠개지는 사실 문제입니다. 국민과 시민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특히나 아까 저는 또 민중의례나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시민과 민중의 차이는 뭔가라는 건 사실은 생각보다는 되게 묵직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게 운동 노선을 가르는 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은 기본적으로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이제 국민
황국식민이고 일제시대 때는 이제 그렇게 해듯이 그래서 국가가 우선이고 이제 개인은 거기에 복속되는 어떤 그런 관계,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을 바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식의 국가주의적인 시스템 내에서의 그 어떤 그 개인 얘기할 때 좀 국민성이 강한 것 같고, 시민이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부르주아의 언급도 이렇게 그것과 개념도 연관이 되지만 조금은 더 이제 투표권이 있고 그다음에 일정한 주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함부로 인권을 갖고 있고 탄압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다만 어떤 일종의 의무들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 어떤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겠죠. 근데 항상 보면은 이제 이게 계급적인 문제가 결부가 되는데 그게 부르주아와 연결된 개념이기도 하고 부르주아가 어떤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산다는 그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는 80년대 말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시민이냐 민중이냐라고 논쟁이 크게 벌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는 민중운동을 계속할 거냐 아니면 시민운동으로 전환할 거냐 이렇게 그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민중운동이 많이 좀 사그라들었고 대신에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실련이나 참여연대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중운동을 그럼 일단 버리고 우리는 시민운동으로 전환한다라는 사실 그런 정신 기조에서 나온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NGO 중심의 이제 시민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자들이 시민운동들을 갖고요. 계속해서 뭔가 전체 사회를 변혁해야 된다는 쪽이 민중운동에 남아서 계속 가는데 그 노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장이 민중과 시민 사이에 있다라는 거는 알겠고요. 국민이라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지금 민중운동의 전통과 사실은 시민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같이 융합하려고 했던 시도였던 거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거에 긴장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저는 이제 종교학과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 종교에 대해서 요즘에는 사실 종교에 대한 혐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이런 질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질문인 이유가 뭐냐면 종교학에서 종교를 정의하는 문제 갖고 지난 몇십 년 동안 굉장히 큰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는 사실 한 학기 수업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해서 종교 정의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다. 그거를 해서 먼저 밑장을 빼는 그런 거 변명 같은 거를 하고요. 그런데 루소에게 있어서나 그리고 벨라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저 종교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운동으로 있을 때는 지금 시민운동이라는 것도 사실은 보수적인 시민운동과 포퓰리즘적인 시민운동과 진보적인 시민운동 거기 거의 추추전국의 시대잖아요. 시민운동으로 했을 때도 그 자체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도덕적인 내지는 윤리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는 잘 없습니다. 정치적인 지향 왜 중립적인 개념이긴 하니까. 근데 이제 루소에게 있어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고민은 그거였죠. 그 사람도 제도 종교가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이런 걸 거부하는 그런 게 있지만 아까 로베스피어르도 그렇고. 그런데 소위 말해 사람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상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이권 다툼과 그게 정치적 권력이든 아니면 이권 다툼이든 그런 거 갖고서 자원을 생산하면 배분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있어서 사람들은 피 터지게 싸우면서 산단 말이에요. 과장 섞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냉정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소위 말해 한 시민과 다른 시민에게 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좀 힘이 안 되거나 약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거칠 수 있고 연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한다면 그것의 가르침이 갖고 있는 그 힘, 그런 가르침은 좋은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좋은 얘기만 끝나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아는 경우가 많잖아요. 너 잘못하게 저는 이제 그 시골에서 와서 서울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너 지방에서 왔다고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이제 눈 띄고 코 베어가는 곳이 이제 서울이다라고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사실은 현실일 경우가 많고 그런데 소위 말해 우리가 좋다라고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 아이들한테 서로 싸우지 말고 먹을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눠서 하고 서로 패기치지 말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고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윤리적인 교육 같은 것 그것에 대한 중요한 만약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것을 어디서 그것을 얘기할 수 그게 옳다라고 하는 근거에 소위 말해 근거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는 그게 윤리 철학이든 이런 데서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해 온 주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개개인의 의식 수준이나 그런 것이 높은 되게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식의 얘기를 읽고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설령 자기한 개인에게 해나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한 그런 식의 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개인적인 덕목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런 왜냐하면 자기 개인적인 이해가 앞서고 공공의 이익보다 그런 것이 앞서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럴 경우 그 사람들에게 그러나 강제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유도하거나 나쁘게 말하면 매니퓰레이트하는 조작하는 그런 것으로서 굉장히 종교는 유용한 채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씨름하는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다른 사람에게 너 이 사람을 동료로서 대하고 같은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만약에 그 종교적인 어떤 명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해야 되죠? 라고 반문하면 왜 사랑해야 되죠? 내가 이 사람이 만약에 저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능력으로 우월한데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유행하고 있는 능력주의인데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공정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꼭 그렇지만도 않아. 그래도 같이 저 사람은 같이 사랑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이 사회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야 되는 근거는 사실 이성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없거든요. 필요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니까 상황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 더 내가 앞서 치고 나가면 됩니까? 그래서 윤리적인 명령, 이게 뭐 윤리 철학에서도 되게 윤리적인 명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굳이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도 인간 사회에서 벗어난 어떤 초월적인 어떤 권위를 빌려와서 윤리적인 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신으로 부를지 아니면은 그게 어떤 사회적인 가치라고 부를지 그거는 뭐 종교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거고 없는 사람은 또 다르게 할 수 있고 그게 국뽕 애국심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개인을 벗어난 어떤 초월적인 어떤 존재는 빼더라도 그게 뭐 신을 유신론자, 무신론자 가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권위가 없이는 사실은 이 명령 자체는 성립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그 어떤 윤리 철학의 어떤 담론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저는 딱히 그것을 비판할 만한 아직 제 논리는 못 찾겠어서 잠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게 대답할게요. 우문현답 아니 현문응답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단순하게 지금 대답을 못 드리겠어서 이게 전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뭐 민주주의가 취약하고 뭐 불안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그 냉전 시대의 어떤 잔재일 수도 있고 뭐 일본 식민지의 어떤 잔재일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청관신이 얘기했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는 그 개념에서 동아시아에서 역사적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식민지 유산에 대한 청산 내지는 극복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냉전에 대한 기억 그것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제국에 대한 그런 모습 이 세 가지를 이제 역사적 과제로 꼽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빨갱이 사냥이라고 그러듯이 어떻게 보면 누가 친일파야 아니야 내지는 누가 어떤 뭐 정치인이 나오면 그 사람의 뭐 조상 중에 친일파가 있어 없어 뭐 이런 것까지 막 내지는 뭐 사상 검증할 때도 연자제를 얘기하죠. 누가 뭐 누구 친척이 뭐 아니면 빨갱이의 자손이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독특하게 생각할 때 인물 중심이나 조직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접근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 아니야. 뭐 누구 보고 너 빨갱이 아니야. yes, no 이렇게 대답하고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저는 그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친일파냐 아니냐. 친북이냐 아니냐 뭐 종북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독재 정권에서 뭐 이런 어떻게 덕을 받냐 아니냐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친소 관계 결합 관계 이런 이득을 받냐 안 받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이제 책임 소재 그것도 중요하죠. 진실과 화해위원회나 이런 데서 계속 밝히려고 하는 그런 작업도 그렇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발표해서 한 것도 그렇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주체 사상이든 아니면 기독교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당신은 뭐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뭐 이게 이제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요즘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개신교에서는 진화론을 믿습니까 창조론을 믿습니까 뭐 이거 갖고서 뭐 사상 검증하고 뭐 쭉 쫓아내고 이제 계속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어떤 심판대에 세워놓고서 예스 노로 하는 게 결국은 계속해서 너랑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가. 우리 헤어져, 찢어져 라고 하는 그런 그 사고방식으로 계속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민종교 정통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오케이, 우리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으로 공유하는 어떤 공동의 최소한 뭐가 있을 거 아니냐. 우리 그것을 좀 마련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시민종교 전통에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를 들어 북한 같은 경우 이게 뭐 김일성 찬양을 하냐 마냐 이런 걸 떠나서 예를 들어 북한 헌법 같은 거를 보면 거기서도 대한민국 헌법과 어떻게 보면 유사한 점들이 꽤 있을 겁니다. 여러 지역적인 부분에서 많이 다를 거지만 기본 특히나 헌법 굉장히 추상적인 차원에서 가면 예를 들어 인민에 대한 주권이익이나 있어서나 여러 가지 자유나 뭐 평등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가치를 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그건 여러 국가에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거는 뭐 유신헌법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부분을 찾아보면 그래도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 이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다른 부분들 많을 텐데 최대한 공유하는 지점들을 일단 찾아서 놓고 자, 너네도 이거 인정하지? 이거 중요하다고 인정하지? 그럼 우리도 이걸 중요하다고 인정해 라고 하면서 최소한 이 밑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타락하지 말자. 최소한 이 위에서 대화를 이어나가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식의 접근이 어떻게 보면은 시민종교식의 전통의 어떤 접근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 당신은 어느 정파 소속이야? 뭐 당신이 예전에 뭘 했어? 당신은 누구의 자손이야? 라고 하면서 딱지를 붙이는 것은 그 나름대로 한국 사회에서는 계속 작동할 것 같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어떤 식의 우리는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뭐 일본 쪽이랑도 그런 대화를 사실은 더 해야 되고 당신네들 생각에서는 왜냐면 다 일본도 미국이랑의 전쟁에서 지고 소위 말해 식민지 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겪었기 때문에 그럼 당신네들이 싫어했던 건 뭔데?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거는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갖고 좀 같이 대화를 해보자.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합의할 수 있지는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공통의 커먼 그라운드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상적인 차원에서의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뭐 그래도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